낡은 구두를 신고 나타난 회장님. 세월이 묻은 신발 한 켤레. 여러분, 혹시 현관에 놓인 낡은 신발 한 켤레를 멍하니 바라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죽은 군데군데 벗겨지고 뒷굽은 한쪽으로 쏠린 볼품없는 그 신발 말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버려야 할 쓰레기 같아도 우리에겐 그게 어디 보통 물건인가요? 그 닳아버린 굽만큼이나 우리 자식들 키가 컸고 그 해진 가죽만큼이나 우리 집 평수가 넓어졌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서도윤 회장님도 그랬습니다. 수천억 자산 가면 뭐합니까? 그분 손은 여전히 기름때 묻던 젊은 시절의 거칠기를 간직하고 있고 그분이 가장 아끼는 신발은 10년 넘게 고쳐 신은 낡은 구두였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낡은 구두가 세상 사람들의 인간성을 걸러내는 마법의 거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이제 그날의 현장으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서울 한복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 유명한 호텔 정문입니다. 그곳은 마치 거대한 성벽 같았지요.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은 구름 위를 걷는 듯 매끄럽고 코끝을 스치는 향수 냄새는 여기는 당신들이 오기에 너무 비싼 곳이야라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화려한 성벽 앞에 덜덜거리는 노란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마치 백조대 사이에 끼어든 미운 오리 새끼처럼 말입니다. 문이 열리고 내린 서도윤 회장의 모습은 참 눈물겨울 정도로 소박했습니다. 그가 입은 양복은 10수년 전 은채 엄마가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선물해준 것이었지요. 어깨선은 유행이 지나 뭉툭하고 소매 끝단은 세월에 쓸려 하얗게 보풀이 일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앞코는 그의 구두였습니다. 가죽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고 앞코는 여기저기 부딪혀 광택을 잃은 지 오래였죠. 하지만 도윤은 그 구두를 신고 수천억의 자산을 일구었습니다. 그에게 그 신발은 낡은 가죽이 아니라 인생의 굴곡을 함께 넘은 전우였던 셈입니다. 아빠의 해진 소매 끝을 몰래 가리며 목소리를 낮춘다. 아빠,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여기 직원들 눈초리 좀 보세요. 꼭 우리가 길을 잘못 찾아온 사람들 보듯 하잖아요. 준혁씨 어머니, 보통 까다로운 분이 아닌데 시작도 하기 전에 아빠가 무시당하실까봐 제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딸의 떨리는 손을 거친 손등으로 덮으며 은채야, 나무는 껍질이 거칠수록 그 속이 단단한 법이란다. 비바람을 견딘 고목이 아름다운 건 그 껍질 속에 새겨진 나이테 때문이지. 아빠는 오늘 내 껍질을 보고 인상 쓰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속의 나이테를 읽으려 노력하는 사람인지 보러 온 거야. 저 화려한 조명 아래서 누가 진짜 보석이고 누가 가짜 유리 조각인지 오늘 이 낡은 구두가 가려내줄 거다. 걱정 마라. 이 아비는 부끄럽지 않단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의 시선이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명품 백을 든 젊은 여자들이 입을 가리고 쑥덕거렸고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도엄에는 도윤의 행색을 보더니 예약은 하셨느냐며 앞을 가로막았지요. 도윤은 그 모든 멸시를 허허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딸 은채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자식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아버지가 단지 옷차림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도 아팠던 거지요. 드디어 상견례 장소인 중식당 금룡의 육중한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예비 시어머니 한정희 씨가 앉아 있었죠. 그녀는 도윤이 들어서기도 전에 그가 신은 낡은 구두에 삐걱거리는 소리만 듣고도 이미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들고 있던 찻잔을 탁자에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으며 어머 세상에, 밖에서 웬 공사판 소리가 나나 했더니 은채 양, 설마 저분이? 고개를 숙이며 네 어머니, 저희 아버지십니다. 노골적으로 도윤의 발끝을 손가락질하며 아니 사돈어른,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런 신발을 신고 오셨어요? 여긴 서울에서 제일 가는 호텔이에요. 우리 준혁이 아버지가 이 호텔 VVIP인 건 아시죠? 이런 차림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집안 얼굴에 먹칠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정희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도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 낡은 구두를 당당히 테이블 밑으로 밀어넣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이미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지요. 사람의 가치를 신발 밑창으로 판단하는 당신들, 과연 그 오만의 끝이 어디일지 내가 끝까지 지켜보마.
도윤의 침묵은 폭풍전야의 정적보다 더 무겁게 방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름도 생소한 값비싼 요리들이 줄지어 올라왔지요. 하지만 그 화려한 음식들이 무슨 맛이었겠습니까? 도윤 회장에게 그 자리는 산의 진미가 아니라 가시 돋친 독서를 삼켜야 하는 고역의 자리였습니다. 한정희 씨는 식사 내내 자신의 부를 과시하느라 바빴습니다. 손가락에 낀 오케럿 다이아 반지를 일부러 찰랑거리며 와인잔을 부딪혔죠. 코끝을 찡그리며 아유, 이 집 샥스피는 역시 일품이라니까. 평소에 이런 거 접하기 쉽지 않으시죠? 은채양 아버지. 아, 서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우리 준혁이는 어릴 때부터 이런 것만 먹고 자라서 입이 아주 고급이거든요. 사람은 먹는 것, 입는 것에서 그 급이 결정되는 법이니까요. 묵묵히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음식은 허기를 채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누구와 먹느냐가 더 중요한 법이지요. 저는 평생 공장 근처 기사식당 김치찌개 한 그릇에서도 진한 행복을 느껴왔습니다. 땀 흘려 일한 뒤에 먹는 밥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법이니까요. 비웃음을 날리며 땀이라. 호호, 그건 옛날 어르신들 말씀이고요. 요즘 세상에 땀 흘려 돈 버는 게 자랑인가요? 머리를 쓰고 사람을 부려야지. 서 선생님은 평생 그 제조업인가 뭔가 하시면서 기름 냄새만 맡고 사셨다면서요? 어머, 그러고 보니 아까부터 은채양 아버지 손마디가 너무 굵어서 보기 좀 그렇더라고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펜대 굴리는 집안이라 그런 거 보면 좀 거부감이 들어서요. 정희의 말은 이제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듣던 딸 은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예비 신랑 준혁은 그저 자기 접시만 내려다보며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도윤의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내 딸을 지켜주지 못하는 저 나약한 사내에게 과연 내 보석 같은 딸을 맡길 수 있을까?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준혁이 아버지가 이번에 해오름 그룹이랑 운명이 걸린 계약을 앞두고 있어요. 해오름 그룹이 어떤 곳입니까?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 집안이랑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할 우리 아들이 어디 이름도 모르는 작은 공장집 딸이랑 결혼한다? 이건 우리 가문의 오점이에요. 은채는 눈물을 참으며 어머니, 저희 아버지가 평생을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오셨는데 단지 돈이 적다는 이유로 이렇게 무시하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테이블 위로 하얀 봉투 하나를 툭 던진다. 마치 개에게 먹이를 던지듯 무례하게. 예, 은채야. 세상은 정직만으로 사는 게 아니야. 자, 여기 5천만 원 들어있다. 이건 내가 베푸는 마지막 차비야. 이 돈 받고 조용히 우리 준혁이 인생에서 빠져줘. 내 아버지가 신은 그 다 떨어진 구두값에 비하면 이건 로또 아니니? 이 돈이면 그 낡은 양복도 수백 벌은 사 입으실 텐데 욕심 부리지 말고 이쯤에서 끝내자고.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윤 회장의 눈빛이 일순간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평생을 밑바닥에서 시작해 산전수전 다 겪으며 기업을 일궈온 거목의 위험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도윤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이제 자애로운 아버지가 아니라 전쟁터를 누비던 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방 전체를 울리며 돈 봉투라.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천박한 풍경이군요. 당황하며 뭐예요? 천박?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도윤 의자를 뒤로 밀며 천천히 일어난다. 비록 낡은 양복을 입었지만 그의 기세는 이미 그 방의 누구보다 거대해 보였다. 당신은 오늘 큰 실수를 하셨어. 내 딸의 마음을 짓밟은 것도 모자라 사람의 가치를 고작 이 종이 쪼가리 몇 장으로 계산하려 들다니. 당신들이 그렇게 목매는 그 해오름 그룹의 계약? 내가 장담하지. 당신 같은 인성을 가진 집안과는 절대 성사되지 않을 거요. 콧방귀를 뀌며 당신이 뭔데 해오름 그룹 계약을 운운해? 웃기지도 않네. 주제 파악이나 하세요. 이 낡은 구두 노인네야. 은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단호하게 그래. 나는 낡은 구두를 신은 노인네지. 하지만 이 낡은 구두는 정직하지 못한 길은 단 한 발자국도 걷지 않았어. 은채야, 가자. 여기는 향기로운 음식이 아니라 사람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구나. 더러운 물에 내 소중한 인생을 적실 필요 없다.
도윤은 정희가 던진 돈 봉투를 보지도 않고 발로 툭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는 딸을 데리고 당당하게 룸을 걸어나갔습니다. 뒤에서 정희가 저 미친 영감이 정말 이라며 소리를 질러댔지만 도윤의 뒷모습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아버지의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어른이 보여주는 서늘한 경고이자 자식을 지키기 위한 사자의 포효였습니다. 호텔 복도를 울리는 도윤의 낡은 구두 소리는 이제 반격을 알리는 서곡처럼 웅장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해오름 그룹 창립 기념일 리셉션장입니다. 서울에서 내노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총출동한 이곳은 그야말로 별들의 잔치였지요. 한정혜 씨와 그 남편 명수는 입구에서부터 경비원들에게 몇 번이나 초청장을 확인받으며 겨우 들어왔습니다. 평소 아나무인이던 정희 씨도 이곳의 압도적인 분위기 앞에서는 뱁새처럼 움츠러들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남편의 팔꿈치를 찌르며 여보, 오늘이 우리 집안 가문을 일으킬 날이야. 해오름 그룹 회장님 눈에만 들면 그깟 상견례 때 망친 기분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나저나 회장님이 그렇게 검소하시다며 우리도 좀 겸손한 척해야 하는 거 아냐? 명수 땀을 닦으며 걱정 마. 내가 회장님 취향 다 파악해뒀어. 자, 저기 사회자가 나오네.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멈추고 홀 안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곳, 무대 중앙으로 눈부신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지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장례를 엄숙하게 울렸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자 이 거대한 해오름의 뿌리이신 서도윤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장내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무대 위로 당당히 걸어 나오는 그 남자를 본 순간 한정희 씨의 손에 들려있던 샴페인 잔이 챙그락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곳에는 일주일 전 낡은 양복에 다 떨어진 구두를 신고 택시에서 내렸던 그 초라한 노인네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습니다. 영국 최고 장인이 한 땀 한 땀 지었다는 짙은 남색 수트를 입고 백발을 정갈하게 뒤로 넘긴 채 범접할 수 없는 제왕의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공주님처럼 눈부신 드레스를 입은 딸 은채가 서 있었습니다. 사색이 되어 입술을 덜덜 떨며 저 사람 설마 아니지? 아니라고 해줘 여보. 저 사람이 왜 저기서 나와? 명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면서 서도윤 해오름 그룹 창업주. 아, 망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도윤 회장의 연설은 짧고 굵었습니다. 기업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며 사람의 가치를 모르는 자는 기업을 이끌 자격이 없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의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내빈들과 인사를 나누던 도윤이 의도적으로 정희 부부가 서 있는 구석진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경호원들이 길을 터주자 정희는 도망칠 곳도 없이 그 거대한 위험 앞에 마주 서게 되었지요. 차갑고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아, 여기 계셨군요. 택시비는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정희 바닥에 스르르 주저앉으며 거의 기어가는 목소리로 회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눈이 삐었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정희가 내밀었던 봉투를 꺼내 그녀의 발치에 툭 던진다. 이게 당신이 말한 그 급이라는 겁니까? 5천만 원이면 사람의 인격과 부모의 자존심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오만한 말입니다. 정의 바닥을 기며 도윤의 구두를 붙잡으려 한다. 아닙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회장님, 우리 남편 사업, 그 계약만은 제발. 도윤 단호하게 발을 빼며 당신이 비웃었던 내 낡은 구두는 땀 흘려 일하는 이들의 정직함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신은 그 값비싼 명품 구두는 타인을 짓밟고 올라선 추악한 욕망의 상징일 뿐이지요. 우리 해오름은 사람 썩는 냄새가 나는 곳과는 절대 손을 잡지 않습니다. 도윤 회장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명수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해오름 그룹 법무팀으로부터 온 계약 전면 파기 및 법적 대응 통보였지요. 정희는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하며 도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경호원들에 의해 비참하게 끌려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회장님께 무슨 무례를 범했길래 저토록 비참하게 쫓겨나나?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은채가 아버지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속이 좀 시원하세요? 도윤은 멀어지는 정희의 뒷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으쪼렸습니다. 시원하기보다 씁쓸하구나. 겉껍데기가 화려할수록 속은 더 빨리 썩는 법이지. 은채야, 너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오늘 저들의 모습을 잊지 말거라.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그가 신은 구두의 브랜드가 아니라 그 구두가 걸어온 정직한 발자국이란다. 형님, 누님들, 정말 가슴이 다 후련하지 않으십니까?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일 때 속상해하지 마세요. 진짜 보석은 진흙 속에 있어도 그 광채를 잃지 않는 법입니다. 정혜 씨처럼 겉만 번지르르한 가짜들은 바람 한 번에 무너지지만 우리처럼 비바람 견디며 뿌리 내린 고목들은 흔들릴지언정 꺾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어깨가 조금이나마 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그 길, 여러분이 신어온 그 닳아버린 신발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역사의 기록입니다. 혹시 주변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들에게 화를 내기보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쳐보세요. 너는 내 구두 밑창에 묻은 흙보다 못한 인성을 가졌구나.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참 잘 살아왔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도윤 회장의 당당함처럼 빛나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작가 잼스였습니다. 형님, 누님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친구분들께도 이 통쾌한 사이다 한 잔씩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우리 세대의 아픔을 달래주고 자존감을 세워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전성기입니다.